안녕하세요. 지난 시간 방사선 1에 이어서 방사선 2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방사선이 어떻게 발견되었는가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자연 방사선에 해당하는 알파선과 베타선과 감마선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죠. 먼저 알파선부터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알파선은 무엇입니까? 우리 알파선이라고도 부르고 알파 입자라고도 부르는데 이것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결합해서 함께 움직이는데 이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가 합해져 있는 게 바로 헬륨입니다. 헬륨4 질량수가 4이고 원자 번호가 2인 거, 이게 바로 헬륨4죠. 그래서 이 헬륨 원자핵이 이게 이제 나오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핵에서부터 이 헬륨 원자핵이 나오면 양성자, 중성자 전부 핵자가 4개가 나오니까 질량수는 4개가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가 감소하는 거니까 양성자가 2개가 나오니까 원자 번호가 둘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알파선이 원자핵에서부터 나올 것 같으면 그 원자핵의 핵종은 다른 핵종으로 바뀌죠. 원자 번호가 둘 작고 질량수가 4개가 작은 그런 핵종으로 바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알파선의 질량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중에서 제일 큽니다. 제일 큰 정도가 아니라 감마선은 질량이 없고 베타선은 전자인데 양성자나 중성자의 질량이 전자 질량의 2000배이기 때문에 헬륨 원자핵의 질량은 전자 질량의 8000배입니다. 그래서 알파선, 베타선 두 개를 비교하면 알파선의 질량은 베타선의 질량의 8000배죠. 이렇게 질량이 크기 때문에 중간에 뭔가 장애물을 놓을 것 같으면 그 장애물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데 이 알파선은 종이 하나로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투과력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알파선이 이제 나온다. 불안정한 원자핵에서 알파선이 저절로 나온다고 하는 건 조금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핵 속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들어있죠. 그런데 자연 방사능이란 불안정한 핵종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인데 그 저절로 나오는 것에 양성자가 저절로 나오는 거 극히 드뭅니다. 중성자가 저절로 나오는 거 극히 드뭅니다. 근데 알파 입자가 저절로 나오는 건 거의 모든 원자 번호에 전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알파 입자가 저절로 나올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알파 분계가 뭘 얘기하냐면 원자핵 속에 이미 알파 입자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원자핵 안에서 이미 양성자 2개하고 중성자 2개는 단단히 결합해가지고 움직여도 함께 움직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왜 결합해서 같이 움직이는지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그것들을 묶어놓는 것이 핵력인데 핵력은 짧은 거리 힘이어서 그 핵자들 사이의 거리가 가장 작을 때가 가장 핵력이 큽니다. 그러면 가장 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겹쳐야 되겠죠. 근데 완전히 겹치지 못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파울리 베타 원리죠.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동일한 두 입자는 완전히 겹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성자, 동일한 양성자 2개는 겹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양성자와 중성자는 다른 입자니까 겹칠 수가 있겠죠. 근데 똑같은 양성자라고 하더라도 그것의 스핀 그 양자수가 다르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스핀 양자수라고 하는 건 고유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는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두 개의 스핀 양자수를 갖습니다. 그래서 스핀 플러스 2분의 1은 이렇게 이제 위에서 볼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스핀이라고 한다면 이 스핀 마이너스 2분의 1은 위에서 볼 때 그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그런 스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는 양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겹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겹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은 양성자라도 스핀 업과 스핀 다운이 겹칠 수 있고 중성자도 스핀 업과 스핀 다운이 겹칠 수가 있으니까 완전히 겹칠 수 있는 건 이렇게 원자핵맥에서 4개의 입자입니다. 이 4개가 같이 겹쳐서 존재하기 때문에 양성자 하나만 나올 수도 없고 중성자 하나만 나올 수도 없고 나온다고 한다면 알파 입자가 나온다고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된 원자핵과 불안정한 원자핵은
무엇으로 가르냐면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로 이제 가르는데, 우리 이건 원자에서 배운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먼저 원자에서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를 보겠습니다. 자, 원자의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은 전자들의 에너지가 가장 있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상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원자가 딱 있으면 그 원자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껍질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에너지 껍질서부터 차근차근 에너지 껍질이 정해져 있는데, 각각의 원자 번호만큼의 전자들이 가장 낮은 에너지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워서 중간에 빈대가 하나도 없이 차곡차곡 채운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원자의 바닥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원자의 들뜬 상태란 뭐냐면 중간에 빈자리가 있어서 한 자리를 비교해 놓고 전자가 더 위로 올라가면 그게, 그래서 바닥 상태의 전자들 중 일부가 더 높은 에너지 껍질로 이동하면 그러면 이것은 들뜬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원자에서는 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전자기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원자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가 나오냐면 선 스펙트럼이 나오죠. 선 스펙트럼이란 나르는 에너지가 딱 정해진 그런 전자기파가 나온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그런데 바닥 상태에서는 어떠냐? 바닥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건드리지 않는 한, 외부에서 건드리지 않는다는 건 외부에서 그 원자에다가 빛을 쏴준다든가 뭐 다른 입자를 쏴준다든가 하지 않는 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어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들뜬 상태에서는 어떻습니까? 들뜬 상태는 높은 에너지 껍질에서 낮은 에너지 껍질로 이동하면서 그 에너지 껍질의 에너지 차이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전자기파가 나오죠. 그래서 이런 전자기파들의 에너지가 부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 스펙트럼이, 뜨거운 기체에서는 선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원자의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의 성질인데, 원자 핵도 이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원자 핵은 원자하고 비교해서 다른 게 있었죠. 왜 무엇입니까? 원자는, 원자의 성질을 만드는 것은 그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라는 것이고, 이 전자라는 한 가지 종류로 원자가 이루어졌는데, 원자 핵의 경우에는 원자 핵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두 가지가, 양성자는 양성자대로 전자처럼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껍질이 있고, 중성자는 중성자대로 자기가 존재할 수 있는 껍질이 있습니다. 에너지 껍질이. 그래서 가장 낮은 에너지 껍질부터 차곡차곡 채워집니다. 이게 양성자나 중성자나 전자나 모두 페르미온이라는 베타 원리를 만족하는 그런 입자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상태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가장 낮은 데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 핵의 바닥 상태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각각 자기들의 가장 낮은 에너지 껍질부터 차례로 이제 차지한 상태가 원자 핵의 바닥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핵의 들뜬 상태는 뭐겠습니까? 바닥 상태의 양성자나 중성자가 그 자기 원래 있던 자리를 비워놓고 더 높은 에너지 껍질로 올라가면 그러면 원자핵의 들뜬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바닥 상태하고 들뜬 상태하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원자의 경우에는 나올 수 있는 게 전자기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자기파도 바닥 상태에서는 나오지 않고 들뜬 상태에서만 나왔죠. 원자 핵에서는 저절로 나올 수 있는 게 전자기파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이 전자기파가 바로 감마선입니다. 그리고 전자기파 말고 알파선과 베타선이 있죠. 그래서 원자 핵의 이 바닥 상태에서는 어떠냐? 이 원자 핵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핵종이 안정된 핵종이 있고 불안정한 핵종이 있었죠. 그래서 안정된 핵종의 바닥 상태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의 바닥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된 핵장의 바닥 상태는 외부에서 건드리지 않는 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이건 원자하고 똑같죠. 근데 바닥 상태 중에 핵종이 불안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안정한 핵종에서도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나오지 않습니다. 감마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원자 핵의 경우에는 원자와는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게 또 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알파 입자와 베타 입자. 그래서 불안정한 핵종은 바닥 상태이더라도 알파 붕괴 또는 베타 붕괴를 통해서 다른 핵종으로 바뀐다. 알파선과 베타선을 내보내면서 다른 상태로 바뀌고
바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핵종이 원자핵이 바로 불안정한 원자핵, 불안정한 동위원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들뜬 상태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들뜬 상태의 원자핵은 먼저 원자의 들뜬 상태처럼 전자기파를 내보내면서 더 낮은 상태로 갑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의 원자핵은 안정된 핵종이든 불안정한 핵종이든 저절로 전자기파를 내보내면서 이 전자기파는 이제 감마선이 됩니다. 더 낮은 상태로 가려고 하고 또 거기에 더해서 알파 붕괴 또는 베타 붕괴를 통해서 다른 핵종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게 항상 알파 붕괴, 베타 붕괴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핵종마다 가능한 알파 붕괴, 베타 붕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 거에 의해서 이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원자핵에서 알파 입자가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까? 알파 붕괴가 가능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자핵 속으로 원자핵에 들어있는 양성자나 중성자가 바깥으로 나오는 게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쉽다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제 원자핵 속으로 양성자나 중성자를 집어넣는 것도 쉬워야 되겠죠. 근데 원자핵 속에다가 양성자나 중성자를 집어넣는 거, 이게 바로 핵융합 같은 것인데 이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하려면 굉장히 빠른 양성자의 경우에는 원자핵이 양전하니까 이 양성자를 가까이 갖고 가면 이제 양성자와 원자핵 사이에 전기적인 청력이 작용합니다. 똑같은 부호의 전하는 전기력 작용하죠. 그 다음에 그 전기력은 쿨롱 법칙에 의해서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원자핵의 양성자가 가까이 가면 굉장히 큰 청력을 받아서 이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중성자는 어떻게 되냐면 중성자는 안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자는 그런 것처럼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쿨롱 포텐셜 장벽이다. 쿨롱 힘에 의해서 요거 들어가지 못하게 이렇게 장벽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래서 바깥으로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원자핵 속에 들어있는 알파 입자가 알파 입자 양성자나 중성자는 하나씩 나올 수가 없다고 그랬죠. 왜 그렇다고 그랬습니까?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가 나오는 것보다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혼자는 못 나오죠. 혼자는 못 나오는데 아무튼 이게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면 이런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장벽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데, 원래는 나올 수가 없는데, 특히 고전 물리학에 의하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양자역학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게 바로 양자역학의 포텐셜 장벽 투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핵 속에서 이 포텐셜 장벽이 이게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높이입니다. 우리가 포텐셜 에너지의 높이가 높으면 운동 에너지가 그보다 낮으면 그 포텐셜 에너지를 통과할 수가 없죠. 이건 마치 언덕이 이렇게 있으면 마찰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운동 에너지가 있을 때 운동 에너지가 이제 위로 물체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죠. 근데 여기 언덕 위에 있는 포텐셜 에너지보다도 운동 에너지가 작으면 중간쯤 올라가다 그냥 내려가 버리죠. 통과할 수가 없죠. 바로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포텐셜 장벽보다 더 에너지가 낮은 그런 양성자나 알파 입자가 이렇게 오면 원래는 여기서 막히게 돼 있는데 양자역학에 의해서 이런 포텐셜 장벽을 투과시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게 양자역학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투과되는데 이게 바로 포텐셜 장벽 투과 현상이고 이건 양자역학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1926년에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양자역학이 나왔는데 이 양자역학이 나와가지고 양자역학의 위력을 제일 먼저 설명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알파 붕괴가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알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확률 같은 것을 이 러시아의 갸모프라고 하는 사람이 계산을 해가지고 1926년에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오고 1928년에 이걸 계산해서 알파 붕괴를 잘 설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이런 원자핵이나 원자를 설명하는데 아주 잘 적용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핵종 중에서 알파 입자가 나오는 그 알파 붕괴는 어떠냐면 어떤 이제 원자핵이 알파 붕괴를 하면 그래서 남는
알파 붕괴를 하면 어떤다 그랬습니까? 질량수가 4개 감소하고 원자 번호가 2개 감소한다 그랬죠. 그렇게 감소해서 나온 그걸 딸핵이라고 하는데 이 딸핵종도 역시 불안정한 핵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놈이 계속해서 알파 입자 나와서 알파 입자 나오고 또 알파 입자가 나오고 또 알파 입자가 나오고 언제까지 나오냐면 안정된 핵종에 도달할 때까지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그래 쭉 나오는 것을 방사성 붕괴 계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알파 붕괴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데 이런 방사성 붕괴 계열은 알파 입자가 하나 나올 때마다 질량수가 넷 감소한다고 그랬죠. 이 넷 감소하는 게 그게 이제 그 질량수의 순서가 4n에 비례하는 것인지 4n 플러스 1에 비례하는 것인지 4n 플러스 2에 비례하는 것인지 4n 플러스 3에 비례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이 n은 이제 정수가 되겠어요. 이런 붕괴 계열이 정해지는데 그래서 4가지 계열에 의해서 알파 붕괴를 통해서 이제 그 질량수가 큰 핵종들이 질량수가 작은 핵종으로 안정된 핵종이 될 때까지 쭉 변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봤었죠. 원소의 주기율표에서 안정된 핵종 중에서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게 82번 납이었습니다. 그래서 납보다 질량수가 더 큰 것들은 어땠습니까? 전부 다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큰 것들은 자 이런 붕괴 계열에서 붕괴하는데 이때 여기다 계열에도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여기서 맨 처음 시작하는 핵종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4에는 토륨이고 그 다음에 네티늄이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나서 그래서 이랬을 때 맨 처음 시작한 원소를 어미원소라고 하는데 이때 어미원소는 그 토륨인데 토륨 232 질량수가 232짜리 그 다음에 넵투늄은 질량수가 237짜리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우라늄 238 이거는 어미 원소가 우라늄 235인데 이건 우라늄 계열 그러지 않고 악티늄 계열 그럽니다. 뭐 여기가 우라늄 계열이 있어서 그렇지만 요 우라늄하고 요 우라늄은 좀 다르죠. 근데 요 계열에서는 악티늄이 더 밑에 한 3번째쯤 밑에 있는데 그놈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악티늄 계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지만 이 핵종이 불안정한 상태에 있으면 항상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을 이제 내보내면서 점점 더 안정된 핵종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45억 년 전에 이 태양계가 만들어졌죠. 이 태양계가 만들어질 때 우리 지구에서도 이렇게 그 불안정한 핵종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다들 안정된 핵종들로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위에 불안정한 핵종이 너무 많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이 살기가 좀 힘들죠. 왜냐하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들이 막 돌아다니면 이것들은 몸에 굉장히 해롭습니다. 몸에 그냥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돌연변이를 일으킵니다. 이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은 에너지가 굉장히 커가지고 우리 세포의 핵 하나하나를 꽝꽝 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사선을 맞으면 뭔가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방사성 45억 년 전에 우리 지구가 만들어졌는데도 아직까지 남은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런 계열들의 반감기가 몹시 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계열들을 보면 이게 년으로 표시할 때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표시하니까 이게 몇 년인지 잘 모르죠. 이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10의 10승은 100억 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39억 년. 그 다음에 10의 6승은 225만 년. 그 다음에 10의 9승은 45억 년. 이건 7억 년. 그래서 특히 요 놈하고 요 놈은 어떻습니까? 반감기가, 우리 요건 지구의 역사나 태양계의 역사나 마찬가지고, 이건 태양계의 역사보다 훨씬 더 길죠. 그래서 이런 놈들이 아직 남아있었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베크렐이 방사선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구가 태어나고 나서 139억 년보다 훨씬 많이 지났다면 뭐 한 500억 년만큼 지났다면 어떻겠습니까? 방사성 동위원소가 하나도 안 남아 있고 그러면 이제 방사선을 발견할 이제 그게 이제 그럴 이유가 별로 없었겠죠. 그리고 마지막 원소 그래서 이렇게
쭉 붕괴를 한 다음에 마지막 원소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안정된 원소고 어떻습니까? 이것도 납이고 이것도 납이고 이것도 납이죠. 근데 이건 납보다 원자 번호가 하나 큰 비스무스인데 이 비스무스를 2003년까지만 하더라도 안정된 원소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2003년에 실험에 의해서 이거의 반감기가 굉장히 큰 불안정 원소다. 근데 이거 반감기가 얼마냐면 여기서 반감기가 1.9 곱하기 10의 19승년이니까 이거 엄청 길죠. 이건 우주가 태어난 것보다 훨씬 이제 깁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전체의 반감기는 어떻습니까? 225만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넵튠륨 계열에 해당하는 방사능 핵종들은 이미 거의 다 이제 그 붕괴해가지고 안정된 것들로 다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악티늄 계열을 보기 위해서 우리 그 계열을 쭉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먼저 우라늄 계열을 보면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라늄 이게 238인가 그랬죠. 그래서 여기 238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쭉 나와서 저기에서 납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알파 붕괴하고 베타 붕괴할 때 핵종 도표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봤죠. 알파 붕괴할 때는 이렇게 가고 베타 붕괴할 때는 어땠습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베타 플러스 붕괴, 베타 마이너스 붕괴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붕괴하고 알파 붕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붕괴하면 원자 번호가 너무 커져서 이제 베타 붕괴를 해서 원자 번호가 너무 작아져서 원자 번호가 큰 걸로 하고 또 알파 붕괴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베타 붕괴에 의해서 원자 번호가 큰 것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저기에 마지막에 안정된 핵종으로 가는데 우리 악티늄 계열이 뭐였냐면 이건 이제 우라늄 계열이라면 악티늄 계열은 4N 플러스 3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계열인데 악티늄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악티늄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인데 이 악티늄이 특별히 반감기가 더 길어서 이 계열에서는 마치 악티늄이 맨 처음 시작하는 놈처럼 그렇게 행동해서 이거한테는 악티늄 계열이다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알파 입자에 대해서는 자, 이 정도로 얘기하고 이제 베타선을 좀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타선은 처음에 나올 때 퍼즐 그 불가사의한 것들을 많이 제공했고 그래서 미세계에 대해서 새로 아는 것들을 많이 제공해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타선에 대해서는 크게 베타선이 발견되고 나서 맨 처음에 두 가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베타선과 관련된 두 가지 퍼즐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베타선이 무엇이라는 걸 밝혔냐면 1900년에 베크렐이 베타선 실험을 하면서 봤더니 베타선은 전자의 흐름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자핵에서 베타선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미 베타선에는 전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와 중성자로만 이루어져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원자핵에서 베타선이 나온다고 하니까 원자핵에 전자가 포함되어 있을까 하는 이 퍼즐이 하나가 중요한 거였습니다. 원자핵 속의 퍼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베타선의 에너지에 대한 것입니다. 1930년에 체득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타선의 에너지를 추정했는데 어떤 에너지가 나왔냐면 이렇게 컨티뉴어선 에너지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베타선마다 에너지가 전부 다 다르다고 하는 거죠. 물론 베타선의 에너지의 최대값은 1MeV를 넘지 않습니다. 대개 1MeV짜리가 최대값인데 똑같은 핵종에서 나온 베타선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베타선이 이제 그 베타선의 에너지가 여러 가지 값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이 그래프가 전부 이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왜 이제 그 문제가 되냐면 어떻습니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이제 핵종이 더 불안정한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가는 거죠. 그때 이제 에너지 차이에는 질량 에너지까지 포함이 됩니다. 근데 높은 에너지에서 낮은 에너지로 가면 그 에너지 차이가 딱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 하나의 에너지로 바깥으로 나옵니다. 알파선 에너지도 같은 핵종에서 알파선이 나오면 그 알파선의 에너지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파선의 에너지를 측정하면 이 알파선은 어떤 핵종에서 나왔는가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 베타선의 경우에는 베타선의 에너지가 들쭉날쭉이고 이렇게 연속적인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당시에 에너지 보존과 해서 이거 연속적으로 나오는 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타선 에너지는 왜 연속적으로 분포될까 하는 두 가지 퍼즐이 있었습니다. 원자에게 전자가 포함되어 있었을까?
그 다음에 베타선 에너지는 왜 연속적으로 분포될까? 먼저 첫 번째를 볼 것 같으면 원자 핵의 구성 입자 중에 전자가 포함될 수 있을지 없을지 논의는 뭐에서부터 시작했냐면 먼저 맨 처음에 주기율표를 보니까 주기율표에 원자 번호순으로 쭉 나열한 거죠. 이 원자 번호순으로 나열했을 때 질량수란 원자량이 있는데 원자량은 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자량을 갖다가 딱 떨어지는 정수가 아니지만 정수와 비슷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수를 이렇게 맞는 거. 원자량이 1.0079면 질량수를 1이라고 하고 4.0016하면 질량수를 4라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원자 번호와 질량수가 비례하든가 뭐 이런 관계가 전혀 없는 게 처음에 원자 핵을 발견하고 나서는 이게 퍼즐이었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자 속에는 전자와 이제 원자 핵인데 원자 핵은 원자 번호 중성 원자를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성자의 수와 전자의 수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양성자가 전자보다 엄청 무겁다고 그랬죠. 2000배 무겁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에 의해서 결정될 것 같은데 그리고 원자의 수와 원자 핵 속의 양성자 수가 같다면 그러면 질량수는 뭐 여기 딱 떨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질량수는 원자 번호하고 비슷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서 보면 1, 2, 3, 4인데 이건 1, 4, 7, 9 이러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퍼즐이었지만 이제 쭉 발전하면서 요 두 개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우리 주기율표가 처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발견하고 그 다음에 원자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파울리 베타 원리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이제 1932년에 최대위기 중성자를 발견하면서 이 의문이 풀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자 번호와 질량수의 차이는 중성자 수다. 그래서 원자 핵 속에는 중성자도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사실은 베타선을 보니까 이제 전자가 이제 원자 핵에서부터 나오니까 어떻게도 설명할 수가 있었냐면 양성자가 질량수만큼 들어있고 그 양성자 속에 전자가 요 중성자만큼 들어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질량수 맞춥니다. 왜냐하면 질량수가 이 질량수만큼 양성자가 들어있으니까 질량수 잘 맞추는 거죠. 그리고 원자 번호를 맞추려면 여기에 전자가 들어있다고 하면 이 양성자의 전하하고 상수에 대해서 원자 번호도 맞출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성자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여기가 전자가 이런 숫자가 들어있다라는 의견을 사실은 하이젠베르크도 그런 의견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곧바로 그건 불가능하다. 원자 핵 속에는 전자가 들어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리로부터 알게 됐습니다. 그 일반적인 원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고 또 하나는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 어떻게 원자핵 속에는 전자가 들어있을 수 없는지 그리고 불확정성 원리에서 어떻게 전자가 원자핵 속에 들어있을 수 없는지 설명하는 걸 조금 보기로 하겠습니다. 베타 원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파울리가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그 원자에 속한 전자에는 그 전자 상태를 정하는 양자수가 있는데 이 양자수가 전부 해서 이게 네 가지죠.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란 원자에서 같은 상태의 전자가 같은 상태에 두 개 이상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이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건 요 양자수가 다 같은 거, 이 네 개의 양자수가 다 같을 때 이제 같은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원자에서 어떤 두 전자도 네 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상태에 놓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걸 이용을 해서 이 베타 원리를 이제 이용을 했더니 주기율표를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이 나오기 전에 바로 주기율표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이제 고안이 됐었죠. 근데 양자역학이 나오니까 양자역학의 원리에 의해서 베타 원리는 왜 성립하는구나 하는 걸 나중에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원자핵에 전자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 입자마다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기본 입자는. 그래서 하나는 페르미온이고 다른 하나는 보존인데 페르미온은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보존은 베타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건 같은 상태에 얼마든지 많은 보존들이 있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는 전부 다 페르미온입니다. 그래서 전자나 양성자나 중성자 또는 양성자나 중성자 속에 쿼크가 들어있죠. 이런 쿼크 이런 것들은 전부 페르미온입니다. 그런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입자가 있습니다. 광자가 상호작용을 매개하고 뭐 메존이 상호작용을 매개하고 글루온이 상호작용을 매개하고 뭐 W 입자가 상호작용을 매개하고 이런데 이런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기본 입자들은 전부 보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본 입자들이 모여서 결합된 입자가 있는데 이렇게 보존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구성된 입자 이건 보존이 됩니다. 근데 페르미온이 모여서 만들어진 건 페르미온이 짝수계로 만들어진 입자는 보존이고 홀수계로 만들어진 입자는 페르미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기본 입자들이 모였는데 그놈들이 같은 상태에 존재할 수 있으면 여러 입자가 같은 상태에 존재할 수 있으면 보존이고 같은 상태에 존재할 수 없으면 페르미온이다 라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핵의 핵종 중에서 질소 14 질소 14는 어떤 것입니까? 원래는 이거 양성자 7개하고 중성자 7개 있는 거죠. 요거는 질소 14의 원자핵을 볼 것 같으면 이건 같은 상태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건 보존이라는 걸 실험으로 밝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원자핵을 아까 어떻게든 설명할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양성자 14개하고 전자 7개가 모여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더라도 질량수와 원자 번호를 맞춘다 그랬죠. 그래서 원자 번호는 14 빼기 7 하니까 7이 되고 그 다음에 질량수는 14 더하기 7 여기 요거 질량수에는 상관이 없으니까 양성자 14개로 질량수를 맞춘다 그랬죠. 근데 이거 보니까 어떻습니까? 양성자도 페르미온이고 전자도 페르미온이니까 요거 21개면 요거 전체가 합해져 가지고 뭐겠어요? 페르미온이 되겠죠. 근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냐면 양성자 7개, 중성자 7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페르미온 짝수겠죠. 이건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결과를 볼 때 질소 14는 보존이라는 데서부터 1과 2 중에서 어떤 것만 가능합니까? 1은 옳지가 않죠. 페르미온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보존인 2만 맞다. 그래서 중성자가 있고 전자는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는 한 가지 증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하는 것인데 불확정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이제 그 통계에서 나오는 거 보면 평균하면 여기다 어떤 이제 자료를 평균하면 자료에다가 그 자료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가지고 다 더한 게 평균이죠. 그 다음에 편차하면 그 자료값에서 평균을 뺀 게 편차죠. 그리고 편차에 대한 제곱은 이걸 제곱한 거고 요걸 갖다 제곱권을 구한 게 바로 표준 편차입니다. 이 표준 편차는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양자역학에서는 기대값이 바로 평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우리 x를 측정하고 x가 존재할 확률이 바로 그것의 파동함수의 제곱이 됩니다. 그걸 다 더한 거 이렇게 측정값에다 그게 존재할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바로 평균인데 그 평균을 기대값이라고 하고 요런 이제 가로 꺾인 가로로 표시를 하죠. 그 다음에 제곱에 대한 기대값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값의 제곱 빼기 제곱에 대한 기대값의 차 루트를 씌운 걸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에 표준 편차에 해당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확정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확정성 원리란 두 개의 불확정성 곱이 2분의 h바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이건 뭐냐면 x의 불확정성과 선운동량의 x 성분의 불확정성의 곱은 2분의 h바보다 크다. 요 2분의 h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건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0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건 델타 x나 델타 px가 전부 다 유한한 값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 델타 x나 델타 px가 0이다 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델타 x가 0이면 x를 정확하게 측정한다. 델타 px가 0이면 px를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델타 x나 델타 px를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불확정성 원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만약에 델타 x가 0이라면 2분의 h바하기 위해서 둘을 곱해서 2분의 h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델타 px는 무한대가 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x가 0이면 x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선운동량은
전혀 모른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란 위치에 대한 불확정성과 선운동량에 대한 불확정성의 곱이 0이 아니다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둘을 다 정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뜻이고, 이 불확정성 원리는 하이젠베르크가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이 불확정성 원리가 왜 성립하는지는 양자역학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데, 양자역학 이론을 발표한 다음에 불확정성 원리는 적용하기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제 먼저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라는 게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깨달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을 해서 원자 핵 속에 전자가 없다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불확정성 원리를 이제 원자 핵 속에 전자가 있다고 할 때 전자에 적용해 보겠어요. 그래서 원자 핵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불확정성, 위치의 불확정성의 최대값은 뭐가 되겠어요? 원자 핵의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원자 핵 내의 전자의 위치 불확정성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원자 핵의 크기가 대개 5페르미쯤 되니까 5페르미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불확정성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 선운동량의 최소값을, 우리가 최소값을 무엇보다 더 크다니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놈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여기서부터 구하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델타 P는 델타 X 곱하기 델타 X분의 1 곱하기 2분의 H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분자 분모의 C를 곱하면 H바 C를 197.3 요 숫자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델타 X는 10페르미고 여기다 C를 이렇게 곱할 것 같으면 이거 바로 계산하면 197.3이 대략 200이라고 생각한다면 요 선운동량은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 퍼 C 이렇게 되는데, 이런 선운동량이 있으면 우리 에너지 선운동량 질량 관계식에 의해서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델타 P에다가 집어넣으면 전자의 질량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0 MeV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원자 핵 속에 전자가 들어있다면 그 전자의 에너지는 최소값이 20 MeV다 라고 하는 뜻이 되겠어요. 근데 베타 원리에 의해서 나오는 전자는 최대값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최대값이 그때 봤더니 측정된 건 최대값이 1 MeV였죠.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 20 MeV인데, 그러면 아무튼 원자 핵 속에 있던 전자가 나온다면 요거와 비슷한, 요거보다 작다고 하더라도 비슷한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의 20분의 1밖에 안 되는 에너지를 갖고 나온다. 그것도 최대 에너지가. 그렇다고 하는 건 원자 핵 속에 전자가 있을 수 없다. 무엇에 의해서? 불확정성에 의해서 전자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건 이렇게 두 가지로 확실하게 알았죠. 그래서 원자 핵 속에는 전자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없는 전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어요. 근데 또 하나 법칙이 있었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베타선 에너지는 연속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측정을 했는데, 이건 1930년에 측정을 했습니다. 최대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대익은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최대 에너지는 1.0 에너지 이렇게 연속적인 값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라고 했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 에너지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최대값은 정해진 값이 결정이 됐다. 반응에 따라 딱 한 가지로. 그래서 베타선 에너지가 연속적인 것은 불연속적인 값을 갖는 알파선 에너지가 대조됐고, 당시에 이 현상이 너무 이상해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증거로 이게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날 에너지 보존 법칙은 꼭 성립합니다. 아직까지도. 근데 이 베타선 에너지 포츠를 해결한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입니다. 아까 베타 원리를 말한 파울리하고 또 한 사람은 엘리코 페르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엘리코 페르미는 핵물리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사람이고, 원자폭탄을 만들 때 연쇄 반응이 가능한 것을 최초로 보여서 진짜로 원자폭탄을 미국에서 만들 수 있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이 페르미입니다. 그래서 파울리는 뭐라고 그랬냐면, 1930년에 베타선 에너지가 연속적이라는 값을 갖는다는 걸 알고, 파울리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자, 그건 분명히 절대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것은 아니고, 그때 베타 붕괴에서는 입자가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오는 게 분명하다.
두 개가 나오는데 베타선이 나오는 들뜬 상태와 그다음 바닥 상태 둘 사이 에너지는 딱 정한데 그 정해진 에너지를 두 개의 입자가 갖고 나오면 한 개의 입자가 얼마 갖고 나오느냐에 따라서 전자가 갖고 나오는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바뀔 수가 있죠. 그래서 베타 붕괴에서는 전자도 나오지만 또 다른 입자가 하나 나오는 게 틀림없다. 그 다른 입자의 성질은 뭐가 있냐면 첫째, 전하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전하를 갖고 있으면 발견하기가 쉽습니다. 전하를 갖고 있지 않는데 요놈은 그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자가 하나 딸려 나오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갖다가 페르미가 바로 베타 붕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 하는 베타 붕괴 이론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또 하나 나오는 그 입자를 뭐라고 불렀냐면 뉴트리노라고 부르자고 이제 제안을 했습니다. 그 뉴트리노가 우리가 이제 번역한 이름은 중성미자죠. 이 중성미자는 무엇에 의해서만 반응하냐면 양력에 의해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뉴트리노는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바로 이 베타 붕괴로부터 양력의 존재가 알려지게 되는데 이 베타 붕괴하고 양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핵력, 알파 입자가 나오는 것은 바로 알파 입자가 구성이 되는 것은 그게 바로 핵력 때문입니다. 핵력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원자핵 속에서 꼭꼭 묶는 거죠. 이 핵력은 바로 강력이 원인입니다. 그래서 강력이 원인인 핵력 때문인데 원자핵 속에 모두 작용하냐면 양력도 작용합니다. 강력은 누구한테 작용하느냐? 양성자나 중성자를 만드는 쿼크에 작용합니다. 그래서 양성자나 중성자는 쿼크 3개가 모여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3개의 쿼크로는 바리온을 만들고 그 다음에 2개의 쿼크로는 메전을 만드는 그런 이제 원인이 바로 강력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때 어떤 기본 상호작용이든지 그 상호작용이 작용할 때는 매개 입자를 교환하는데 이런 강력을 작용하게 하는 매개 입자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글루온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쿼크가 이렇게 있으면 글루온을 매개하면서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양력은 무엇이냐? 양력은 무엇을 결합시키는 힘이 아니라 쿼크와 렙톤 같은 기본 입자를 다른 종류의 기본 입자로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양력입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이 이건 쿼크와 렙톤인데 이 쿼크와 렙톤의 플레이버를 바꾸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다른 입자를 바꾼다는 뜻이 되겠어요. 그래서 쿼크의 플레이버는 뭐가 있냐면 업 쿼크, 다운 쿼크, 톱 쿼크, 바텀 쿼크, 스트레인지 쿼크, 참 쿼크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쿼크의 종류, 이걸 플레이버의 종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렙톤도 플레이버가 있습니다. 렙톤에는 전자, 뮤원, 타우원, 그 다음에 뉴트리노도 전자 뉴트리노, 뮤원 뉴트리노, 타우원 뉴트리노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플레이버입니다. 그래서 양력을 교환하면서 한 종류의 쿼크가 다른 종류의 쿼크로 바뀌고 한 종류의 렙톤이 다른 종류의 렙톤으로 바뀌는데 이렇게 쿼크와 렙톤의 레벨에서 다른 걸로 바뀌면 그걸로 만들어진 게 바리온과 메전이었죠. 그러면 쿼크가 다른 걸로 바뀌면 바리온과 메전도 다른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바로 이 양력 때문에 베타 붕괴가 일어난다.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어서 베타 붕괴가 일어나고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서 베타 붕괴가 일어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쿼크가 다른 걸로 바뀌는데 그렇게 바뀌는 원인이 바로 무엇이냐면 양력이다. 그리고 양력이 작용하려면 또 매개 입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매개 입자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Z0 입자, 이건 전하가 없는 매개 입자고 W 플러스, W 마이너스, 이건 전하가 있는 매개 입자인데 이것들은 매개 입자는 어떻다고 그랬어요? 보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Z0 보존, W 플러스 보존, W 마이너스 보존 이런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그런 보존을 교환하면서 이런 양력이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쿼크의 베타 붕괴하고 그다음에 핵자의 베타 붕괴가 이제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겠습니다. 중성자는 어떤 거냐면
중성자는 업 코크 1개하고 다운 코크 2개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중성자입니다. 양성자는 다운 코크 1개하고 업 코크 2개가 모여 있는 게 양성자입니다. 그리고 양력에 의해서 플레이버가 바뀐다라고 하는 건 다운 코크가 업 코크가 되거나 또는 업 코크가 다운 코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타 분계는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분계는 전자가 나오는 것이 베타 마이너스 분계입니다. 그래서 뉴트론이 프로톤이 되고 N은 뉴트론이고 P는 프로톤입니다. 그래서 뉴트론이 프로톤이 되면 전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전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뉴트론은 전하가 없으니까 이거 나온 다음에도 이제 전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근데 이 전자는 렙톤이죠. 근데 여기 나오기 전에 중성자만 있을 때는 렙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렙톤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슨 반응이 있으면 렙톤 수가 보존이 돼야 됩니다. 원래 렙톤 수가 0이었으면 반응 후에도 렙톤 수가 0이어야지 돼요. 렙톤 수가 0인 방법은 뭐가 있냐면 그 렙톤과 관계된 반입자가 있으면 렙톤 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뉴트리노인데 이건 전자 뉴트리노인데 반전자 뉴트리노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전자가 있으면 반전자 뉴트리노도 반드시 나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렙톤 수가 보존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쿼크 레벨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성자 중에서 다운 코크 하나가 업 코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다운 코크가 업 코크로 바뀌면 전하가 보존되기 위해서 여기 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다운 코크는 전하가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업 코크는 전하가 플러스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보존되기 위해서는 요거 전하 1 전자가 나오면 되는데 여기서 전자가 나왔으니까 요거 반 뉴트리노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바로 렙톤을 보존하기 위해서 요 두 개는 렙톤이고 반 렙톤이니까 렙톤 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전자가 나올 때 뉴트리노도 같이 나와야 된다. 이게 바로 베타 분계였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베타 플러스 분계는 어떻게 되냐? 이건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겁니다.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려면 전하가 보존되기 위해서 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 플러스는 뭐냐? 전자의 반입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전자하고 똑같은 것인데 양전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요건 반입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뉴트리노가 반 뉴트리노가 아니라 정상적인 뉴트리노가 나오면 요건 반 렙톤이고 요건 렙톤이어서 요거 가지고 이제 렙톤 수가 보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쿼크 레벨에서도 업 코크가 다운 코크가 되면 양전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뉴트리노가 나와서 바로 요게 바로 렙톤 보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원자 핵에서 지금 이거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베타 분계를 얘기한 거죠. 그러면 원자 핵에서 베타 분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보겠습니다. 사실은 베타 분계는 원자 핵에서 먼저 관찰이 됐죠. 자, 아까 원자 핵을 바닥 상태와 들뜬 상태가 있다고 그랬는데 바닥 상태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아까는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제 따로따로 그렸는데 이거 같이 그려도 되겠어요.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왼쪽은 양성자고 오른쪽은 중성자라고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차곡차곡 채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껍질 중에서 가장 높은 에너지 껍질의 에너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페르미 에너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바로 바닥 상태가 되겠어요. 들뜬 상태는 어떠냐? 들뜬 상태는 페르미 에너지보다도 더 높은 쪽으로 여기 이렇게 숭숭 빈 데가 있으면서 더 높은 쪽으로 이렇게 핵자들이 있으면 이건 양성자가 위로 올라가고 중성자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것은 들뜬 상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들뜬 상태가 되는데 원자 핵에서는 어떨 때 베타 분계가 되느냐? 어떨 때 되냐면 원자 핵의 경우에는 베타 마이너스 분계가 되는데 이건 원자 핵의 에너지 껍질에 어떤 상태가 이제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중성자가 저 높은 데 있고 양성자가 저기 비어 있죠. 그러면 양성자, 중성자 가릴 거 없이 저 높은 데 있는 중성자가 더 낮은 데 있는 양성자 쪽으로 쏙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면 중성자가 양성자로 바뀌면서는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전자가 나오죠. 근데 이 전자는 원자핵 속에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그 전자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 이게 바로 베타 마이너스 분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베타 플러스 분계는 그러면 어떻게 생겼겠어요? 자, 어떠냐면 양성자의 가장 높은 데 있는 양성자가 중성자에는 빈대가 하나 있는데 이렇게 페르미 에너지보다 빈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양성자가 여기로 쏙 들어가겠죠? 그럼 양성자가 여기로 쏙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중성자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그러면 이때는 양전자가 바깥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게 바로 베타 플러스 분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베타 붕괴에서 나오는 그 퍼즐들을 다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베타 붕괴로부터 우리 무엇까지 알게 됐냐면 양력의 존재까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상호작용, 만유인력, 전기력, 강력, 양력까지를 다 알게 됐죠. 강력은 언제 알았습니까? 강력은 원자핵을 발견하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베타 붕괴를 발견하면서 양력의 존재까지도 잘 이해하게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감마선을 간단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방사선 원소의 자연 붕괴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알파 붕괴는 어땠어요? 알파 붕괴는 알파 입자를 나오는 건데 이 알파 붕괴는 어떨 때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맨 처음에 핵종 도표에서도 봤지만 핵자 수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굉장히 질량수가 큰 원자핵에서 알파 붕괴가 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핵자 수가 과도하게 많은 원자핵이 바닥 상태에서 원자핵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알파 입자를 방출하는데 이건 어떤 원리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원래는 나오지 못해야 되는데 양자역학의 포텐셜 장벽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방출이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베타 붕괴는 어떻습니까? 이건 전자나 양전자가 나오는 현상인데 이 원자핵 속에는 전자나 양전자가 있지 않죠. 근데 어떻습니까? 양성자가 너무 많다든가 중성자에 비해서 또는 중성자가 너무 많다든가 이러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유 때문에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양력에 의해서 양성자가 중성자로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베타 붕괴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감마 붕괴는 이건 사실은 원자에서 전자입하가 나오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들뜬 상태에 있으면 바닥 상태로 내려오면서 에너지 차이가 감마선으로 방출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원자 핵의 에너지 껍질들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원자의 에너지 껍질 간격에 비해서 엄청 큽니다. 1000배 내지 100만 배 정도 차이가 됩니다. 이렇게 에너지가 큰 놈을 H로 나누면 그의 진동수가 뭐에 해당하냐면 감마선의 진동수가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자핵의 에너지 레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기서는 굉장히 진동수가 큰 전자입하가 나오고 그게 바로 감마선이고 감마 붕괴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들뜬 상태의 원자에서 선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로 감마선도 어떻게 했어요? 선 스펙트럼이 나오겠죠. 물론 눈에 보이는 감마선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 나오는 감마선의 진동수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자의 선 스펙트럼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어땠습니까? 맨 위 태양은 까만 흡수선 스펙트럼이 있죠. 이 선 스펙트럼의 위치가 여기 뜨거운 기체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 방출 선 스펙트럼의 위치하고 똑같죠. 그래서 원소에 따라서 고유한 진동수의 선 스펙트럼이 방출이 되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양자역학으로 정해지는 원소마다의 전자 에너지 껍질, 이 전자 에너지 껍질은 양자역학의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 것 같으면 그 에너지 껍질의 에너지가 쫙 나옵니다. 그 에너지 껍질의 에너지 차이에 의해서 전자입하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나오는 에너지를 H로 나누면 그게 진동수가 되는데 그 진동수는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X선까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근데 감마선은 어떤 거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자 핵에 존재하는 핵자들의 에너지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게 감마선이 나오는데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진동수와 파장을 이렇게 그릴 것 같으면 여기 밑에서부터 여기에 라디오파가 있고 마이크로파가 있고 적외선, 가시광선, 자외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바로 원자에서 나오는 선 스펙트럼의 이제 그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X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죠. 이렇게 X선과 감마선은 어떻습니까? 진동수가 이렇게 겹치죠. 자,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우리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마선은 원자 핵에서 나온다고 그랬고 X선은 원자에서 전자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 원자는 작은 원자에서부터 원자 번호가 1, 2, 3, 4 이런 데서부터 원자 번호가 92까지 막 큰 데까지가 있죠. 그러면 큰 데는 어떠냐? 큰 데는 큰 원소의 가장 위에 있는 가장 높은 에너지 껍질과 제일 안쪽의 에너지 껍질 사이에 그 에너지 간격이 킬로 일렉트론 볼트 정도가 되면 이건 X선이 나옵니다. X선이 나오는데 그 X선은 이제 어느 정도가 되냐면 가장 작은 원자핵에서 나오는 감마선하고 에너지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똑같은 진동수라고 하더라도 그놈이 원자핵에서 나왔느냐 또는 원자에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감마선과 X선으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X선과 감마선을 파장으로 분류하는데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겹치는 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원자핵에서 나오면 감마선, 그 다음에 원자에서 나오면 이제 X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감마선은 어떻게 발생할까? 감마선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여기 들뜬 상태의 원자핵에서 더 낮은 상태의 원자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들뜬 상태의 원자는 어떻게 됐었습니까? 그 원자의 경우에는 원자가 더 낮은 에너지 상태로 이동하면서 적외선에서 X선까지 전자기파가 방출하는데 바닥 상태의 원자에서는 어떤다 그랬어요?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근데 원자핵은 어떠냐면 원자핵은 들뜬 상태의 원자핵에서는 원자핵이 더 안전된 상태로 이동하면서 감마선 냅니다. 근데 감마선만 내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알파선과 베타선 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의 원자핵은 어떠냐? 바닥 상태의 원자핵에서 감마선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바닥 상태의 원자핵에서는 감마선 안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안정된 원자핵에서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불안정한 핵종의 바닥 상태에서는 알파선과 베타선을 방출하면서 다른 그 핵종으로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들뜬 상태의 원자핵이 되는 건 어떤 경우가 되냐면 사실은 원자핵은 인위적으로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원자핵을 사람이 어떻게 뭔가 빛을 쪼여가지고 더 높은 들뜬 상태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방사선이 그 원자핵 속으로 들어가면 들뜬 상태가 됩니다.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자연 방사선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이 우연히 만들어진 방사선이 다른 원자핵 속으로 들어가면 그놈이 이제 들뜬 상태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들뜬 상태가 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원자핵이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방출하고 다른 핵종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핵종의 바닥 상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들뜬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나트륨 24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나트륨 24가 이거는 방사성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 베타선에 의해서 이렇게 바뀝니다. 마그네슘으로 바뀝니다. 그럼 마그네슘으로 바뀔 때 마그네슘의 바닥 상태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들뜬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이제 감마선을 내보내고 또 여기서 바닥 상태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감마선을 내보내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불안정한 핵종에서 이제 알파선이나 베타선을 내면서 바뀌면 그때 바뀐 그 만들어지는 핵종은 들뜬 상태가 되고 거기서부터 감마선이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마선이 나오는 것 중에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질량과 입자와 반입자가 합쳐져 가지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 없어지면 그때 그 입자의 질량, 입자 중에서 가장 작은 게 전자인데 전자의 질량도 메가일렉트론 볼트가 되겠어요. 전자 하나의 질량이 0.5 MeV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합치면 1 MeV 이렇게 되죠. 그래서 쌍소멸에 의해서 감마선이 나오고 또 감마선이 쌍생성에 의해서 그 전자와 반전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소멸은 전자와 양전자가 만나면 두 개의 감마선을 방출하면서 소멸하고 그다음에 쌍생성은 에너지가 충분히 큰 두 감마선이 만나면 그 에너지가 전자와 양전자로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나는 게 전자와 반전자가 만나서 이렇게 에너지가 된다든가 에너지 두 개가 만나서 전자와 반전자가 되는 것인데 자, 이게 맨 처음에 이 전자의 반입자인 양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디렉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는 양자역학의 방정식을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가지고 상대론적인 방정식으로 만들면서 이런 반입자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예언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바로 우주선 실험으로부터 우주선은 우주에 돌아다니는 입자들의 실험이에요. 그 실험으로부터 그 양전자가 나오는 걸 이제 관찰을 했는데 그 관찰한 게 이런 겁니다. 여기에 거품 상자가 있으면 거품 상자 속에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지고 막 이런 궤적을 보입니다. 이런 궤적을 보일 때 여기다가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전화에 따라서 하나는 시계 방향으로 뺑뺑 돌고 다른 하나는 반시계 방향으로 뺑뺑 돌아서 이렇게 서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이렇게 도는 게 나타나면 여기에 양전자와 전자가 만들어졌구나. 또 이렇게 두 개가 가다가 없어지면 여기서 소멸을 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거품상자 사진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마선은 들뜬 원자핵에서 바닥 상태로 떨어질 때 나온다든가 또는 이런 쌍소멸을 통해서 나오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감마선에 대한 설명도 다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시간에 걸쳐서 방사선에 대한 설명을 다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